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141쪽 제4장 재고자산. 작년에는 출제자가 좀 이상했어요. 재고자산에 관한 문제에서 작년에는 4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거꾸로 금융자산에서 7문제나 나왔는데,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단일 단원에서는 가장 많은 부분이 출제되는,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 단원이 통상적으로는 재고자산 그리고 유형자산입니다. 제일 적을 때 4문제는 출제가 돼요. 많을 때 최고 기록은 9문제까지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통상적으로 4문제에서 8문제 사이, 기본적으로 6문제는 출제가 되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돈을 많이 벌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재고자산을 싸게 사서 비싸게 많이 팔아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자산 관리하는 것이 기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자, 제일 처음에 재고자산의 정의. 자, 여기서는 1번에서, 자, 미리 기초과정에서 재고자산의 정의 다 살펴보고 왔는데, 자, 재고자산의 정의는 첫째,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옛날에 이제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이랬는데 지금은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 중인 자산. 자, 여기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 중인 자산 하면 예를 들면 상품이라든가 제품이라든가 반제품 같은 게 되겠죠. 판매를 위해서 보유 중인 자산. 둘째,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생산 중인 자산. 생산 중인 자산 하면 제공품을 예로 들면 되겠네. 제공품. 현재 무슨 얘기야? 가공 과정에 있다, 요 얘기죠. 생산 중인 재고자산. 세 번째, 생산이나 용역 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 생산이나 용역 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 시험에는 소모품 대신에 가끔 저장품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4번과 5번은 제가 강조를 하지 않지요. 왜요? 4번과 5번은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반복한 거니까. 4번, 외부로부터 매입하여 재판매를 위해 보유하는 상품, 토지 및 기타 자산. 목적은 결론 재판매를 위해서 보유하는 거예요.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는 거지요. 5번, 완제품과 생산 중인 제공품을 포함하며, 이거죠? 완제품과 생산 중인 제공품을 포함하며 생산에 투입될 원재료와 소모품, 요거 생산에 투입될 원재료와 소모품. 결론은 4번과 5번은 1, 2, 3번에 나와 있는 걸 반복해서 보충 설명한 것이고, 6번, 용역 제공기업의 재고자산에는 관련된 수익이 인식되지 않은 용역 원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거라 그랬죠. 용역 제공기업의 재고자산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건설업을 생각하셔도 돼요. 건설업에서 건물을 지어서 파는 건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다. 바로 이 건설업에서, 즉 용역 제공기업의 재고자산에서 관련된 수익이 아직 인식되지 않은 용역 원가 하면은 요거죠. 자, 우리 회사가 건물을 지어서 파는 회사인데 건물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어요. 완성이 되어서 그냥 현재 보유하고 있어. 아직 판매를 못하고 있어. 그럼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들어간 원가가 예를 들어 50억이다. 요 50억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거 아직 팔지를 않았으면 수익을 인식할 수 없죠. 또 이거지요. 용역 제공기업의 재고자산에는 관련된 수익이 아직 인식되지 않은 용역 원가.
건물을 이만큼 줘야 되는데 현재 요만큼이 완성이 되었어. 미완성되었죠? 미완성되었으니까 당연히 자 요거를 짓기 위해서 들어간 게 10억이 들어갔다. 뭐예요? 현재 미완성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수익을 인식할 수 없죠? 자, 사실은 이제 건설업은 회계 처리하는 걸 뭐 여기서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건설업에서는 이걸 갖다 제품, 제공품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들 나름대로 다른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 역시 뭐냐?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서 판매를 위해서 보유 중인 자산이고 얘는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서 생산 중인 자산이나 같은 얘기야. 따라서 용역 제공기업의 재고 자산에는 관련된 수익이 아직 인식되지 않은 용역 원가. 자, 시험에는 가장 쉽게 나온 거는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 그랬죠. 기초과정에 예를 들 때도 이렇게 예를 들었어. 뭐라고 나오는가? 다음 중 재고 자산이 아닌 것은 순서는 틀려요. 1번 상품, 2번 원재료, 3번 저장품, 4번 제공품, 5번이 뭐야? 시장성 유가증권. 답이 몇 번이에요? 5번. 그렇게 출제된 적이 있었고 제일 이제 쉬운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나온 거죠. 1번. 재고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 1. 한국 서점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서점.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니까 재고자산 맞네요. 2번. 대한출판사에서 출판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종이. 생산이나 용역 제공에 사용될 원재료가 되겠죠. 재고자산 맞지요. 주식회사 민국자동차에서 판매를 위해서 생산 중인 자동차, 생산 중인 자산이니까 재고자산 맞지요. 만세건설에서 분양을 위하여 공사 중인 아파트, 분양을 위해서 공사 중이래. 공사 중. 판매를 위해서 생산 중인 자산 이렇게 봐도 되고 현재 공사 중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관련된 수익을 아직 인식하지 않은 용역 원가라는 얘기죠. 재고자산입니다. 통일 자동차 회사에서 직원들의 업무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 이거는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가 사용.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거죠. 이걸 갖다 유형자산이라고 말하죠. 물론 유형자산의 정확한 정의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 것이 예상되는 자산,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쨌든 이건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거나 판매를 위해서 생산 중인 게 아니니까 재고자산이 아니라는 얘기죠. 정답은 5번이었고 뒤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하고 나왔는데 자, 예를 들어서 들어볼까요? 상품을 매입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상품을 매입할 때 분계를 어떻게 하는가? 상품을 사왔다 차변에 상품 또는 매입, 상품 또는 매입. 나중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다음 시간에 강의되겠네. 이 시간은 좀 짧게 들어갈 거고 전 시간에 좀 길게 설명해서 점심시간 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 좀 짧게 끝나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실지재고조사법. 실지재고조사법. 다음 시간에 강의할 거.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상품을 매입할 때 매입이라고 분개하고 계속기록법. 계속기록법에서는 상품을 매입할 때 상품 이렇게 분개하고 매실 상계, 실제재고조사법에서는 매입, 계속기록법에서는 상품.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이건 뭐 한 7, 8년에 한 번 나오는 얘기니까. 지금 핵심은 이거 설명하는 게 아니니까
상품을 매입한 차별의 상품. 자, 그 다음에 대변에는 뭐냐? 사왔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현금, 외상으로 사왔다면 외상 매입금. 그런데 혹시 이거 분계 기억하시는 분? 동영상 들은 분들이나 여러분들 중에서 제품이 완성되었을 때 분계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품이 완성되었을 때 분계. 제가 뭐라 그랬어요? 2월 말까지 원가 회계를 잡아라. 3번 이상 들으세요. 이렇게 말을 했죠. 그거를 이제 착실하게 들으신 분은 기억이 나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거 기억날 정도면은 뭐 이미 붙은 분이지. 이미. 뭐 점수 따기 생각보다 쉬워요. 원가에게 지금 이거 기억나실 정도 분은 일단 원가에게 8개 무조건 맞을 것이고, 재수 없으면 7개 맞을 것이고, 알면서 실수로 찍는 거지. 답은 1번 해놓고 머릿속으로는 1번 했고 2번 체크하고 이런 분 가끔 계셔. 보면은 저부터 써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 문제 차이로 떨어지고, 어떤 분은 막 시험 붙거나 시험 보다 말고 막 시험 끝나자마자 문자 와서 합격했어요. 저 드디어 세 문제 여유 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답안지를 마킹을 4문제를 잘못한 거야. 그럼 몇 문제 차이로 떨어졌어요?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이의제기를 걸었어. 그래서 전항 정답 처리됐어. 그럼 몇 문제 차이로 붙은 거야? 딱 점으로 붙은 거죠. 이분은 완전히 뭐예요? 이게 그 천당과 지옥을 날마다 왔다 갔다 한 거지. 제일 처음에 이제 발표 났을 때 세 문제 차이로 붙었어야 했는데 발표 딱 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답안지 체크가 잘못된 거야. 딱 점으로 붙은 거죠. 요래서 여러분도 계시고. 근데 이 정도 분은, 이거 기억나시는 분은 일단 원가에게 8문제 맞을 것이고, 아까 회계 이론적 구조 최소한 4문제는 맞을 것이고. 근데 이론적 구조 읽어보다 보니까 설명을 들을 때는 이 소리가 저 소리 같고 저 소리가 이 소리 같은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문제가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읽다 보면 공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잖아. 4문제 맞을 것이고, 왕자 문제 공부하면 최소한 2문제는 일단 확보가 될 것이고, 왕자 자체에서는 한 문제가 나오지만 그거와 연결된 문제. 벌써 14개 맞았네. 자, 이건 뭐 이거 들으면 최소한 5문제는 또 추가될 것이고, 뭐 점수 늘리는 거 생각보다 쉬워요. 너나 쉽지 속으로 그러지 지금. 자, 이게 떠오르신 분한테 말씀드린 거. 제품 완성할 때 분계. 이거를 원가액, 지금은 못 알아들어도 좋습니다. 원가액 시간에 재공품 계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요. 재공품 계정에 대해서. 자, 이때 재공품, 말 끝에 품자로 끝났으니까 자산이잖아요. 모든 자산, 회계상의 모든 자산은 계정을 그릴 때 차변에 기초재고액을 쓰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초재공품재고액이지. 대변에 뭘 쓰는가? 기말 재공품재고액을 쓰죠. 이거는 지난달의 미완성품이야. 지난달에, 작년에 미완성품. 작년 말에 퇴근할 때 미완성 상태에서 퇴근했어요. 그럼 이달에 출가하면 가장 먼저 얘부터 제품화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해서 추가로 제품 생산에 투입된 금액, 재공품 계정 차변에 들어가는 거, 제품 생산에 투입된 금액,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또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쓰고. 자, 이게 여기 있는 게 이게 다 돈 금액이 제품 생산에 투입된 금액입니다.
만약에 이달에 미완성품이 없이 제품을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이 전부 다 완성품으로 나타났다면 이게 다 더한 게 완성품이죠. 그래서 우리 이걸 제품의 완성 가능액이라 그래요. 완성 가능액. 완성 가능액. 글씨가 이상하네. 완성 가능액. 결과적으로 이걸 다 더한 만큼 제품을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다 보니까 요만큼이 미완성되었다. 나머지가 전부 다 완성된 거죠. 차변에서 대변을 뺀 게 이게 완성된 거죠. 완벽하게 만드는 거. 미완성품은 제공품이라고 말하지만 완벽하게 만드는 걸 제품이라고 해.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게 완성품 제조원가다 또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품을 만들었을 때 붕괴, 제품이 완성되었을 때 붕괴는 이걸 붕괴하는 거죠.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 가야죠. 계정을 보고 붕괴를 할 때 내려가서 뻥차. 붕괴는 차변의 제품, 대변의 제공품. 직접 붕괴를 보면 제품을 만들었다. 제품이란 자산이 증가하니까 차변의 제품. 제품은 반드시 어디에서 넘어오는가? 제공품 계정에서 넘어온다. 제품은 제공품을 거쳐서 넘어온다. 이거죠. 나중에 원가의 흐름 강의할 때 이렇게 말을 해. 재료는 제공품을 거쳐서 제품이 된다. 재료는 제공품을 거쳐서 제품이 된다. 재료는 제공품을 거쳐서 제품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품 만들었을 때 붕괴는 이걸로 이해를 해도 되고 직접 붕괴를 보고 제품을 만들면 제품이란 자산이 증가. 제품은 제공품에서 넘어온다. 그래서 대변의 제공품, 직접 붕괴로 이해를 해도 되고요.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죠. 상품을 사왔다. 여기 금액 들어가죠. 제품을 사왔다. 제품을 만들었다. 여기 금액 들어간다. 바로 이것의 금액은 뭘로 쓸까 이거죠.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은 뭘까? 요거를 보자는 얘기인데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해놓고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 장소의 현재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 원가를 모두 포함한다. 매입원가, 전환원가, 기타 원가를 다 더한 거, 매입원가, 전환원가, 기타 원가를 다 더한 거, 매입원가, 전환원가, 기타 원가를 다 더한 거. 자, 여기서 전환원가 저를 보실까요? 전환원가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요 세 개를 다 더한 게 요게 직접 재료비, 직전노비, 제조원가를 다 더한 게 제조원가고, 제조원가는 다시 크게 두 개로 분류된다 이렇게 강의해.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뭐라니까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더한 거,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더한 거, 우리 이걸 기본원가다 라고 말하고,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더한 거, 즉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 비자 대신에 원가라고 써도 돼요. 이렇게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간접 원가,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간접 원가 같은 말인데, 바로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더한 걸 전환원가다 또는 가공원가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얘네 두 개는 재료를 제품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란 뜻입니다.
전환원가가 뭐냐? 직접 노무비와 제조관집비를 더한 거. 이때 나중에 또 이제 원가에게 강의할 때 이렇게 말을 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처럼 직접비는 무조건 변동비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처럼 직접비는 무조건 변동비고, 조업도에 비례해서 변하는 원가고, 제조간접 원가는 고정비도 있고 변동비도 있다. 얘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돼요. 제조간접 원가는 고정 제조간접 원가가 있고 변동 제조간접 원가가 있다. 고정비란 조업도와 관계없이 고정된 비용이 고정원가지요. 조업도에 비례해서 변하는 게 변동비고, 변하는 게 변동비고, 고정된 게 고정비야. 조업도에 비례해서 변하지 않는 거. 뭔 얘기냐? 예를 들어 여기 학원 원장님이 이 건물을 월세로 임차를 했다. 건물주가 이달에 수강생 몇 명이에요? 어머, 100명이라고요? 월세는 100만 원만 내세요. 500명이에요? 500만 원만 내세요. 이렇게 조업도에 비례해서 변하는 건 변동비인데, 이런 월세 같은 경우는 조업도하고 관계없이 항상 똑같은 금액을 내죠. 이게 고정비야. 그래서 모든 직접비는 제품을 몇 개를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지만, 제조간집비는 제품을 몇 개를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변하는 것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자, 얘네 두 개 더한 게 전환원가인데, 이때 요거는 필기할 필요 없이 나중에 원가에게 강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세 가지 제품을 만들고 있다. A라는 제품, B라는 제품, C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 제조원가는 얼마냐 이렇게 계산할 때, 제조원가는 얼마냐 이렇게 계산할 때, 요거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를 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직접 재료비 쓰고, 여기다 직접 노무비 쓰고, 제조간접비를 쓰는데, 제조간접비는 고정 제조간접비와 변동 제조간접비로 구분이 되는 것이다. 자, 이걸 다 더하면 제조원가를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직접비라는 것은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씩 썼는지 미리 알 수 있는 거,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썼는지 미리 알 수 있는 게 직접비다. 누구를 위해서 얼마 썼는지 미리 알아. 얘가 얼마인지, 얘가 얼마인지, 얘가 얼마인지, 얘가 얼마인지, 얘가 얼마인지, 얘가 얼마인지 아는 게 직접비예요. 근데 제조간접비는 전체 합계만 알아. 전체 합계만. 각 제품에서 발생한 금액은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하는가? 이것은 일정한 배부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부 또는 배분, 배부 또는 배분 같은 말입니다. 각 제품에 나누어 준다 라고 강의를 할 겁니다. 원가에게 강의할 때. 자, 지금 이거 설명드린 이유가 바로 뭐냐? 용어를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인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기타 원가를 포함한다 그랬거든요. 자, 전환원가 먼저 읽어볼게요. 전환원가 어디 나왔는가? 143쪽. 전환원가가 뭐냐? 직접 노무원가에다가 고정 및 변동 제조간접 원가를 더한 거다. 화살표하고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나왔네. 재고자산의 전환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 등 생산량과 직접 관련된 원가와, 한마디로 결론 직접 원가와
직접 누무 원가와 원재료를 완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발생하는 고정 및 변동 제조관적 원가에 체계적인 배부액을 포함한다. 요 표현 이해시키려고 고정 및 변동 제조관적 원가에 체계적인 배부액을 포함한다. 그냥 읽으면 상상이 안 갈까봐 요거 예를 들은 거예요. 이렇게 고정 및 변동 제조관적 원가에 체계적인 배부액을 포함한다. 직접 누무 원가 등과 같이 생산량과 직접 관련된 원가에다가 고정 및 변동 제조관적 원가의 체계적인 배부액을 포함한다. 무슨 얘기냐? 전환원가란 직접 누무 원가와 제조간접비를 더한 거란 뜻이지요. 자, 그럼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기타 원가를 포함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매입원가가 뭐냐? 매입원가가 뭐냐? 142쪽에 매입원가. 매입원가는 반가로 1번에 땡글뱅이 1번을 읽으려고 합니다.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에 물건값을 말하는 거죠. 물건값 매입가격에 수입관세와 제세금, 다만 과세 당국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세금을 내기는 냈지만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이건 낸 거 아니죠? 그래서 수입관세와 제세금, 무슨 얘기냐? 재고자산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면, 재고자산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면 그거 원가에 포함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수입관세와 제세금, 그 뒤에 매입운임 하역료, 매입운임 하역료, 수입관세와 제세금, 매입운임 하역료, 그리고 완제품, 원재료 및 용역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기타 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원가는 뭐냐? 매입가격에 수입관세와 제세금, 매입운임 하역료, 그리고 취득과 직접 관련된 원가, 취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다 더한 것이다.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에 수입관세와 제세금, 매입운임 하역료, 그리고 취득과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다 더한 것이다. 그런데 땡글뱅이 2번을 읽겠습니다. 매입 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한다.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는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는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 잠시 후에 그 내용 재설명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매입운임은 취득 과정에서 직접 소유된 지출이므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된다. 상품을 매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원가에 포함한다. 강조를 한 거예요. 조금 전에 매입원가 설명할 때 이랬잖아. 매입가격에 수입관세와 제세금, 매입운임, 하역료, 매입운임, 하역료, 취득과 직접 관련된 원가는 원가에 가산하라 그랬죠. 근데 여기 매입운임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는 매입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한다.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한다. 이것도 잠시 후에 다시 보기로 하고 기타 원가를 설명드리죠. 기타 원가. 143쪽 카드의 기타 원가. 뭐라고 나왔는가? 기타 원가는 재고자산을 현재 장소의 현재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범위 내에서만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기타 원가는 재고자산을 현재 장소의 현재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범위 내에서만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이게 너무 추상적이라 이해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들어보세요. 제가 뭐 사적인 내용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참 제가 이분하고 워낙 친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과거를 잘 알아요. 이분이 처녀 때
남편이 기가 막히게 멋있는 거야. 이분. 갖고 그 남편을 꼬시려고 돈 좀 엄청 썼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꼬시려고 쓴 돈이 뭐예요? 집 사주고 차 사주고 누구 얼마나 집 사주고 차 사주고 건물 사주고 땅 사주고 키 한 10대 주고 막 이렇게 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 한번 물어볼게요. 자, 남편 꼬시려고 쓴 비용 대답해 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집 사주고 땅 사주고 또 대답을 잘 못해. 왜? 쓴 게 하도 많아서. 그러니까 이건 종류를 댈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 남편을 현재 장소에, 즉 우리 집에 현재 상태로, 즉 내 남편으로 만들기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을 다 더한 게 원가예요. 그런데 이따가 이 얘기할 건데, 자, 이분이 이제 남편을 땅화지에서 결혼을 했어. 현재 장소에 내 남편으로 갖다 놓기까지 비용 들어갔죠. 그 다음에는 또 뭐를 해야 되는가? 남편이 워낙 잘났거든. 그럼 여기서 꼬리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관리 비용이 들어가. 관리 비용. 그런 거 원가에 포함하는 게 아니야. 내 남편으로 만들기까지 들어간 비용만 원가에 포함하고 관리 비용. 근데 또 살다 보면 지겨울 때도 있죠. 지겨울 때도 있으면 빨리 팔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 그러면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신문에 광고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남편 사가실 분 뭐 이런 거. 그럼 판매 비용. 이런 것도 원가에 포함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현재 장소에 현재 상태로 만들기까지 들어간 모든 비용을 다 더한 거. 한마디로 매입원가, 전원원가, 기타 원가를 더한 거. 그런데 뒤로 넘어가 볼까요? 자, 4번과 5번은 개인적으로 읽으셔도 좋고요. 자, 5번에서 이제 공정가치라는 표현은 수시로 읽었네요. 칸 채우기 문제로 출제가 가능하다 싶어서. 공정가치는 측정이래.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산 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 이게 공정가치다라고 했고요. 6번 설명드리려고 그래. 다음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으며 발생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저를 잠깐 보실까요? 조금 전에 이분이 그랬잖아요. 자, 남편 꼬시려고 들어간 비용이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하도 많아서 손가락을 못 꼽았잖아. 그러니까 이건 종류가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차라리 원가에 포함할 수 없는 비용만 정해놓은 거예요. 비용 처리하는 거지. 이건 절대로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비용 처리하는 게 4개가 규정이 돼 있는데 그 4개만 외우면은 조금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아예 맨 아래 박스에 이렇게 표시해놨네. 암기,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비용 처리하는 것 뭐가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판매, 관리, 새로운 교육, 비정상 손실. 판매, 관리, 새로운 교육, 비정상 손실 뭔 얘기냐? 판매를 위한 비용. 내 남편 사가실 분 이런 판매를 위한 비용, 관리를 위한 비용, 딴 맘 안 먹게 관리를 하는 비용, 보관을 하는 비용. 이건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끔 가다가 또 이분을 얘기하면 이제는 안 돼. 다른 분들 얘기하지. 그냥 살다 보니까 지겨워. 가끔 가다가 새로운 남자 꼬실 때 들어가는 비용 있죠? 이건 내 남편 꼬시기 위한 원가에 포함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새로운 어쩌고 저쩌고. 교육을 위한 비용. 내 남편을 나랑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어디 교육을 보냈어. 그 교육을 위한 비용. 결혼하기 전에 교육을 시킨 거. 여러분들 저 이 안에 이런 또 그런 분 계실 수 있어. 너 나랑 결혼하고 싶어? 너 주택까지 샀다면 내가 결혼해 줄게. 지금 주택까지 사 공부하려면 돈이 없는데. 자, 교육비 대줘. 교육훈련비. 내 남편이 되기 전에 교육을 위한 비용. 이거는 내 남편을 만들기 위해서 쓴 비용이 아니라 내 남편이 된 이후에 나랑 잘 살기 위해서 미리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건 관리를 위한 비용이나 마찬가지야.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거.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거. 앞에
앞으로 무슨 비용이건 비정상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무조건 그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거죠. 자, 볼까요? 내가 상품을 사오면서 운임을 내는데 다른 사람한테 줄 때는 한 건당 10만 원만 줘. 근데 내 자식한테 이게 유산을 좀 어떻게 편법으로 이전시키고 싶어. 그래갖고 어떻게 하는가? 회사를 하나 차리게 해. 운수회사를. 그리고 딴 사람한테는 10만 원만 주면 되는데 얘는 한 건당 1,000만 원씩 주는 거야. 매입할 때 비용이 1,000만 원 들었다고 해서 원가에 1,000만 원 포함하면 안 돼요. 그냥 10만 원만 포함해야지.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거. 그리고 이제 말 끝에 손실로 끝나는 거예요. 이 얘기 뭔 얘기냐? 원가에게 첫 강이 들다 보면, 원가에게 첫 강이 들다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비용과 손실의 차이. 비용과 손실의 차이. 비용은 뭐냐? 우리 회사의 수익 획득에 기여를 한 겁니다. 수익 획득에 기여한 거. 나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쓴 거예요. 밥 사드셨어, 오늘 점심. 여러분을 위해서 쓴 거니까 그 비용이야. 근데 수익 획득에 전혀 기여를 못한 거, 이걸 손실 처리하라. 물론 똑같이 포괄손익계산서는 비용으로 보내지만 어쨌든 손실이란 말이 들어가는 건 수익 획득에 기여를 못한 거기 때문에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 이렇게 나왔네요. 상기의 내용은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등 자산의 전 단원에서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비용 처리하는 것에 특징을 나열해 둔 것이기 때문에 암기를 해두면 추후 다른 단원을 학습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판매관리 새로운 교육 비정상 손실을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비용 처리한다. 판매관리 새로운 교육 비정상 손실은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비용 처리한다. 그 위에 6번에 1번 볼까요? 6번에 1번 재료원가, 노무원가, 기타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거 비정상. 비용 처리하라고요. 2번 후속 생산 단계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 보관원가. 근데 사실은 이 앞에서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 이렇게 나왔는데 보관이 필요한 경우의 보관원가라면 그 원가에 포함시켜야 할 겁니다. 그러나 시험 볼 때는 절대로 그렇게 말장난 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 보관원가 관리를 위한 비용이라는 얘기죠. 3번 재고자산을 현재 장소의 현재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 간접원가. 내 남편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돈을 썼어. 이건 원가에 포함하지 말라고요. 기여하지 않은 거. 어쨌든 핵심은 그냥 관리로 기억하시면 돼. 판매 원가. 내 남편 사가실 분 판매를 위한 비용. 원가에 포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판매, 관리, 새로운 교육, 비정상 손실은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비용 처리한다. 됐나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들한테 수시로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 매입액이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을 거예요. 매입액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은 무조건 그 상품의 순수한 매입액, 순매입액을 대답하셔야 됩니다. 순매입액이 뭐냐? 자, 그 상품의 총매입액에다가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환출, 매입 리베이트, 뺀 거. 우리 이걸 순매입액이라고 말을 해요. 총매입액에서 그냥 여러분들 읽으라 그러면 잘 안 돼.
그래서 연습할게요. 자, 박자 맞춰서 하세요.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환출, 매입 리베이트. 한 번 더 해야지.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환출, 매입 리베이트. 다시 시작.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환출, 매입 리베이트. 다시 시작.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환출, 매입 리베이트. 뺀 것을 무슨 매입액이라 그래요? 순매입액. 제가 여러분한테 수시로 질문합니다. 여러분, 매출액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무조건 순수한 매출액, 순매출액을 대답해야 돼. 여러분들 그냥 이거잖아. 몸무게가 얼마나 되세요? 그러면 옷 입은 채 무게를 대답해요? 옷 벗은 무게 대답하잖아. 이거 비유가 좀 이상해졌네. 순수한 무게. 매출액이 얼마예요? 순매출액. 순매출액은 뭐냐? 그 상품의 총 매출액에서, 자, 말 만들으세요. 제일 처음에 뭘 빼? 매출 할인. 다음 뭘 빼? 매출 애누리. 다음에 뭘 빼? 환입. 그 다음에 뭘 빼요? 매출 리베이트. 제 책에는 리베이트 문제도 있습니다만 실제 시험 문제를 수정한 거예요. 아직 대한민국에서 제가 리베이트 문제 있는 문제를 본 적은 없는데 국제회계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제 책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 공식 기억하시고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환출, 매입 리베이트,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환입, 매출 리베이트. 자, 말 뜻을 빠르게 설명을 하지. 환출이 뭐예요? 환출이 매입했던 상품을 반품하는 거지요. 그렇죠? 환입이 뭐예요? 반품되어 오는 거죠. 반품 받는 거. 리베이트가 뭐냐? 그러면 리베이트는 그냥 리베이트예요. 리베이트 정의를 내려주세요. 그럼 리베이트,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뒷돈 찔러주는 거. 뭔 얘기냐면 이거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경우 있어요. 기업에서는 장사를 하다 보면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서 야, 너 지금까지 우리 회사 상품 얼마치 사갔어? 300만 원어치 사갔는데 너 만약에 700만 원어치만 더 사가면 내가 리베이트 1000억 줄게. 이런 거. 이렇게 별도로 뒷돈 찔러주는 거. 이게 리베이트야. 그러면 시험에 설마 리베이트가 뭘까? 1. 앞돈 찔러주는 거, 뒷돈 찔러주는 거 이런 거 나올까? 그러니까 빼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할인과 애누리. 할인과 애누리는 물건값을 깎는 걸 말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애누리는 뭐냐? 애누리란 건 그 상품의 품질과 관련해서 금액을 깎는 거. 품질, 불량, 규격, 미달, 등급 착오, 파손, 즉 제품의 품질과 관련해서 금액을 깎는 것이고, 할인이라는 것은 품질과는 관련이 없어요. 기간과 관련이 된 거예요. 기간. 뭐냐? 외상 매입금을 조기에 지급하거나 외상 매출금을 조기에 회수할 때, 아, 상대가 물건 사가면서 야, 한 달 있다 줄게. 그래 놓고 사가자마자 물건값을 갚으러 왔어. 한 달 있다 받을 걸 미리 받은 기분이 좋잖아요. 은행이자 정도는 깎아주는 거, 그게 할인이에요. 조기 지급, 조기 회수. 결론은 매입 할인. 자, 애누리나 환출, 애누리나 환입은, 애누리나 환출 환입은, 애누리나 환출 환입은 품질과 관련해서 관련이 된 것이고, 시험 볼 때는 아주 쉽게 나올 때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매입했던 상품을 품질, 불량 등의 사유로 다시 반품하는 것을 리베이트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맞아요? 틀려요? 그럼 뭐 말뜻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시간의 마지막 요 할인,
조기에 지급하거나 조기에 회수할 때 금액을 깎는 게 할인인데, 그럼 시험에는 상대가 알아서 깎아주겠지? 아닙니다. 이거 다 계약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설명드리려고 하는가? 자, 책을 보면은 142쪽 맨 아래 매입 할인 나와 있고요. 아예 그 뒤에 143쪽에 신용 조건의 예, 매입 할인 또는 매출 할인의 계산, 매출 송장에 저를 잠깐 보시기 바래요. 내가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그럼 멀리 물건을 보낸다. 포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포장 안에다가 물건만 보내는 게 아니라 물건의 내역, 수량이 몇 개, 하나당 얼마고, 품질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내역을 기록한 뭐를 보내는가? 이걸 보내잖아, 이거. 그랬더니 뭘 보낸다고요? 그랬더니 송장. 회계하신 분이 그러면 어떻게 돼? 송장 보낸다 그러죠. 매출 송장 보낸다고 하죠. 이 매출 송장에 만약에 이게 신용 조건이라면, 즉 외상으로 팔았다, 신용 조건까지 기록을 해야 되는데, 시험에 나오는 것도 제가 예를 드는 거 항상 똑같이 나오더라고. 자,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했죠. 신용 조건이 예를 들어서 10분의 2, 30분의 n의 조건이라면, 그러니까 작년에 요거는 재고자산 문제로도 보지를 않았어요. 유형자산 문제에 요 표현이 나왔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요 신용 조건을 읽을 줄 알아야지. 10분의 2, 30분의 n이라면, 10분의 2, 30분의 n이라면, 요 뒤에는 요건 신용 기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n, 네트. 언제까지 갚아라? 30일 이내에 갚으란 뜻입니다. 30분의 n. 외상값은 30일 이내에 갚아라 하고 채찍을 때리는 건데, 채찍만 주면 안 돼요. 당근이 있어야지. 요게 바로 뭐냐? 할인 조건이에요. 가능하면 더 일찍 갚으란 뜻으로, 만약에 30일 이내에 갚아야 돼. 다만 10일 이내에 갚는다면 순매입액에 2%를 할인해 줄게. 10분의 2, 30분의 n. 문제 볼까요? 다시 매출 송장에 10분의 2, 30분의 n의 신용 조건이 기록되어 있다면, 의미는 이거죠. 송장 일자로부터 3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 만일 10일 이내에만 대금이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송장 가액에서 매입에 누여 환출을 차감한 금액, 즉 순매입액에서 2%를 할인해 준다는 뜻이다. 그 아래 건 읽어도 좋고 안 읽어도 무방. 문제 볼게요. 예제 2번. 주식회사 대한은 2001년 7월 1일자 송장 가격 100만 원의 상품을 신용 조건 10분의 2, 30분의 n으로 외상으로 사왔다. 100만 원을 외상으로 사왔다. 근데 매입 직후 상품의 하자로 인하여 외상 매입 상품 중 30%를 즉시 반품하였다. 환출시킨 거죠. 반품하였다. 환출시킨 거죠. 자, 주식회사 대한이 2001년 7월 9일 외상대금을 전액을 다 갚는다면 얼마를 갚아야 할까? 여러분, 지난번에 상품을 얼마 사왔어요? 100만 원 사왔지요? 언제 사왔어요? 7월 1일. 며칠 이내에 갚아야 돼요? 30일 이내에 갚아야지요. 다만 며칠 이내에 갚으면, 10일 이내에 갚으면 몇 프로를 할인받아? 그런데 지난번에 100만 원 중에서 30만 원을 반품했죠. 그렇죠? 그럼 70만 원 갚아야 되는데 며칠 날 갚았어요? 할인기간 내에 갚았어요? 할인기간 후에 갚았어요? 할인기간 내에 갚았으면 약속했잖아요. 2% 빼고 나머지만 주면 돼. 70만 원에 2%, 14,000원 할인받겠죠. 70만 원에 2%, 14,000원 할인받겠죠. 따라서 68만 6천 원만 갚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식은 아예 그렇게 표시를 해도 되고 이래도 되겠네. 70만 원에서 70만 원 갚아야 되는데 할인 기간 내에 갚으면 2%를 할인받을 거니까 빼서 계산을 해도 되고 아예 2%를 할인받는다는 얘기는 나머지의 98%만 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68만 6천 원을 갚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요. 2%를 뺀 금액으로 계산해도 되고. 자, 이 시간은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까지 살펴봤고요. 외워야 될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었네요. 다음 시간은 145페이지 재고자산의 범위 거기부터 나가겠습니다.